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논어를 읽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하는 필독 영상, 논어 에필로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논어를 비롯한 고전을 도대체 왜 읽어야 할까요? 고전을 중에서 논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자 사후 2500년이 이미 지났지만, 논어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코인, 부동산, 주식하기에도 24시간이 모자라는 이 스마트한 세상에서 굳이 고전을 찾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두 부류입니다. 부자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두 번째로, 부자도 사회적으로 성공해 보이지도 않지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논어를 읽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어 왜 읽어야 하나? 첫 번째, 여러분 혹시 시카고 플랜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시카고 플랜은 1929년 당시 삼류대학에 불과했던 시카고 대학에 로본트 허진스라는 굉장히 젊은 총장이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카고 대학을 초인류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카고 플랜이라는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시카고 플랜의 주요 내용은 전 세계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100여 권에 달하는 위대한 고전을 선정해서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우리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시카고 플랜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말도 안 된다. 총장 돌았다. 어린애 시켜놓으니까 시대의 흐름을 전혀 모른다. 지금 시급한 것은 고전 따위를 읽고 해야 될 것이 아니다 라고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1929년은 어떤 해였을까요? 미국의 경제대공황이 닥쳤던 때입니다. 실업률이 32%에 달했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침몰 직전까지 몰고 갔던 대위기였습니다. 더군다나 명문대학도 아닌 시카고 대학에서 시작한 이 시카고 플랜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핏 당시 일반 사람들의 반대가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성견 지명의 최대적은 다수의 무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계획은 빨라 보이지만 특정 성과에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시카고 플랜은 느리게 보이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카고 대학은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불리죠. 2022년 기준 시카고 대학은 9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세계 4위 시카고 플랜의 그 무모한 도전에는 논어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논어를 읽어야 되는 두 번째 사례.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례는 원천 봉쇄 수준으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구의 대다수가 흑수저입니다. 이런 현대사회에서 재벌 2세를 롤모델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여전히 꿈꾸게 할 이 시대의 대표적인 흑수저 출신 기업가가 있습니다. 바로 띵동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입니다. 2021년 2월 18일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는 기부단체인
더 기빙 플래지를 통해 전 재산의 절반을 기부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더 기빙 플래지는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에 의해 출범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총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그 절반을 기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 재산이 이렇게 많이 벌기도 힘든데 그 절반을 또 기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돈만 있다고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기부 이전에 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마피아는 안 됩니다. 깡패들은 안 되죠. 부정한 방법이나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축제한 이들은 회원이 될 수도 없고 기부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부왕이며 사업적으로도 눈부신 성공을 거둔 김봉진 대표는 독서광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 김 대표가 2번 이상 읽은 책으로 논어를 추천했습니다. 이쯤 되면 논어를 읽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 이제 논어를 펼쳐들 마음의 준비가 되셨죠?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언제나 다른 법입니다. 논어를 읽다 중도 포기하는 사람의 수는 논어를 반복해서 읽는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도 이 책을 산 지 10년, 15년이 됐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읽게 됐는데요. 논어를 왜 끝까지 읽지 못하고 항상 초반부만 읽다가 저도 멈추게 됐는데 이유가 왜일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논어와 공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책을 읽으면 되겠지 하고 펼쳐들었기 때문입니다. 야, 무슨 책을 읽는데 책을 읽기 전에 공부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또 그게 또 논어의 또 다른 장벽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영상 짧으니까 꼭 보시고 논어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뮤지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캐츠나 이런 전혀 대단한 뮤지컬들을 내용을 모르고 보면 이해가 떨어지는데 사전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보면 뮤지컬이나 오페라도 훨씬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듯이 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시대 배경과 인간 공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철기의 발명으로 농업의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주 산업이었던 농업이 발달하자 상업도 융성하게 되고 상업이 융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 나라를 오가며 막대한 부를 쌓는 상인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천하의 중심이었던 주나라 외에 다른 나라들도 힘을 갖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춘추 전국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각 나라가 강호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고 어떤 때는 한 나라 안에서도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혈육간에도 죽고 죽이는 대혼돈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서 춘추는 공자가 기원전 722년부터 480년까지 노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240여 년간의 기간 동안 486차례의 전쟁이 있었다고 하니 그 참상과 시대상을 짐작해볼 만합니다. 이 혼란의 시기는 진시 황제의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면서 마무리가 되죠. 자, 영웅은 언제 등장한다? 난세에 등장합니다. 칼이 지배하고 사륙이 난무하는 이 춘추전국 시대에 역설적으로 중국의 고대 철학이 빅뱅처럼 폭발합니다. 만일 태평성대 시대였다면
공자를 비롯한 위대한 철학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거나 사색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나타난 여러 사상가와 학파를 통틀어 제자백가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선두에, 제자백가의 선두에 유가를 대표하는 공자가 있습니다. 유가의 계승자로는 맹자와 순자가 있고, 이에 대응하는 도가에는 노자, 장자가 있고, 법가를 대표하는 한비자, 상황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상이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기 사상과 취향에 맞는 책을 찾아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공자가 최고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공자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자는 소위 말하는 4대 성인 중 그 출생이 가장 비천합니다. 기원전 551년, 당시에는 노나라이며 현재에는 중국 산동성의 서남쪽에 위치한 곡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지금도 공자의 제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있으며 곳곳에서 공자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자는 사마천의 기록에 따르면 부모의 야합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현감 관리 정도의 하급 관리였던 60대의 아버지와 10대의 어머니였으니 정상적인 결혼의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공자와 논어에 대한 연구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자는 3살 때 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시고 합니다. 워낙 늦게 모셨으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한 유년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세력가의 창고직이나 가축을 관리하는 등의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가족관계 보겠습니다. 19세에 결혼을 하였으나 부인에 대한 기록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논어에는 시집 보낸 딸에 대한 기록이 있고 자신보다 먼저 죽은 아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커리어를 살펴볼까요? 노나라에서 하급 관리를 지내기는 했으나 이건 유명하죠. 공자께서는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0년 넘게 여러 나라를 주유하게 됩니다. 공자는 평생을 걸쳐 70명이 넘는 왕을 만났으나 끝내 한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할 고위간직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70여 명의 왕들이 원했던 것과 공자가 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에는 극복할 수 없는 견해 차가 있었습니다. 왕들은 이웃나라를 당장이라도 함락시킬 군사적 계략이나 왕권의 강화를 위한 술수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이런 왕들 앞에서 인과 예를 이야기했습니다.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당시에도 이런 공자를 두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논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자 일행이 성문을 통과하는데 문지기가 길을 가로막고 누구냐,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가 우리는 공자의 일행이다 라고 밝히자 문지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그 바보 같은 사람 말인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류에 편성하였던 그 당시 이들의 이름은 한 세대도 지내지 못하고 다 소멸되었고 공자는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의 영속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생각은 때로 당대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지만 후대에는 두 손으로 떠받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공자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노의 불이 난 마국간을 보고 공자가 어디 다친 사람은 없느냐 하고 물어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나 이는 당대의 상당히 파격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람 목숨보다 귀한 대접을 받던 것이 전쟁에서 유용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자는 육포 한묶은 이상만 가지고 오면 모두 다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포 한묶음은 당시 누군가를 찾아갈 때 최소한의 예의를 차리는 단위였습니다. 오늘날 변문안을 갈 때 가지고 가는 바카스나 과일 정도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자와 논어는 2500년도 이전의 인물과 책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도 않았으며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가르침을 주겠다는 것은 오직 혁신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위대한 바보였던 공자는 기원전 479년 7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시카고 플랜과 공자의 인생 행보는 우리에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멀리 보고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끝내 이룰 것이라고. 무엇이 중요한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1부를 마치고 2부에서는 노노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노녀 리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노노를 도저히 못 읽겠다 하시는 분들은 2부를 보시면 노노를 읽은 척 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